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 중에 부동산의 분류를 보겠는데, 우리가 여기 1편 중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점수를 따야 돼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용어를 짝지어서 같이 외워주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울 때 무식하게 문장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찍어 드리는 거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따가 필지와 획지를 배울 텐데 필지의 정의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단을 말한다. 공간 정의가 엄청 많죠. 이거를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필지 딱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등록 단위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지금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정의를 다 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획지도 봐봐요. 이 정의가 감정평가상용으로서 자연, 인문적 여러 조건의 상황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해.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획지는 뭐를 외우면 되냐면 그냥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란 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짝지어서 외우고, 그러니까 관련 있는 용어끼리 짝지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만 찍어가지고 그거만 외우면 되더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23페이지를 보면서 바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지금 우리가 부동산의 분류인데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를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대지와 택지와 그냥 대, 이거 부지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1번에다 넣어놨냐면 요 4개를 같이 짝지어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 아셨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택지라면은 여러분들이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여기 밑줄 그세요. 자,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인데 특히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요 공업용이 중요합니다. 주상공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공업용이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따가 대랑 비교할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택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요 건축물은 어떤 용도냐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택지가. 아셨죠? 그러면 여기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이미 지어졌어요. 이미 지어졌거나 이용 중이거나 아니면 땅을 깨끗하게 평평하게 해놨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택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택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이 이미 있는 땅인데 중요한 거는 그 건축물은 주상공 3가지 건축물을 다 포함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 택지 밑에 대지가 나오거든요.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래. 그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요런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랑 같죠. 그러니까 사실 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니까 택지하고 대지는 정확히 같아요. 그 뜻이 같아. 택지나 대지나 주상공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왜 이거는 택지라고 부르고 이건 대지라고 부르냐면 자, 이걸 보세요. 둘이 똑같아. 둘 다 정의는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대지는 건축법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 하시죠. 아니 선생님, 왜 얘네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죠?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축구 있죠, 축구.
축구가 영어로 미국에서 하고 영국에서 하고 부르는 게 틀립니다. 똑같은 축구지만 11명에서 하는 축구. 미국에서는 축구를 사커라고 불러요. 근데 영국에서는 사커라고 안 부르고 풋볼이라고 그럽니다. 봐봐요. 똑같잖아. 똑같은 축구인데 미국에서는 사커, 영국에서는 풋볼로 부르듯이 똑같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대지는 건축법상에서 부르는 용어다.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 택지나 대지나 어떤 용도의 건물이에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게 요 택지와 대지. 그래서 요거 둘은 같다는 겁니다. 다만 요걸 사용하는 분야가 좀 달라서 그렇지 뜻은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 봐봐. 그래가지고 택지와 동일한 개념인데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라고 나와 있고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여러분들이 저도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지적법에 의한 필지 지목 중에 하나는 대와는 달리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을 모두 적용된다. 자, 이게 뭐에 대한 밑밥을 까는 거냐면 요 3번 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지는 뭐였냐면 아까 택지랑 정의가 같으니까 대지는 요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3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이 대지는, 이 건물은. 근데 대는 이건 뭐냐면 이 공간정보 관리 등의 건물 요게 지적법인데 지적법상에 28개의 지목이 있거든요. 그 28개의 지목 중에 하나예요. 요 대는. 그래서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28개의 지목 중 하나인데 이때 이 대에는 얘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거든요. 정의가. 하지만 뭐밖에 포함을 안 하냐면 주거용, 상업용만 대는 포함을 하더라. 공장용지는 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공장용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지하고 대지나 대나 다 건물을 세우는 토지인 건 맞는데 택지하고 대지는 공장용지까지 들어가.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지. 하지만 대는 뭐가 빠져요? 공장용지가 빠져요. 왜? 왜냐면 지적법의 28개의 지목 중에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에는 요거를 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차이 3개.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지는 뭐냐면요. 부지는 그냥 어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예요. 어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그냥 밑줄. 자, 그러면 이 부지는 건물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 용도에다 주죠. 그러면 건물 부지, 건부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여기 하천이 흘러가죠? 그러면 하천의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천 부지. 만약에 철도 용지로 쓰이면 철도용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지란 말은 건물이 있건 건물이 없건 간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으면 모두 다 뭐라고 부릅니까? 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 여기 동그라미,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에다가 부지만 붙이면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수도용 부지, 수도 부지, 뭐 이렇게. 철도 부지, 뭐 다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요 4개를 그래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외우라고 했죠. 한꺼번에. 자, 그래가지고 차이점 볼까요? 얘네들은 건물이 있건 없건 용도, 일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건물이 지어져야 돼.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주상공을 다 포함해. 근데 대는 건물을 짓는 거지만 주거용, 상업용만 지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크기를 보자면 이 부지는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없으면 다른 용도의 부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하고 대지는 같은 거죠. 택지하고 대지는 같은 건데 택지하고 대지는 부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대가 택지와 대지에 포함되죠. 왜? 얘는 주상공세계인데 얘는 주거용 상업용이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암기하시면 이 4개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요 차이점. 오케이, 됐어요. 네 개를 같이 외워야 돼. 제가 그래서 관계가 있는 놈을 같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네 번째는 농지하고 임지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농지는 요거 지적법입니다. 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지적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목에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농지라는 지목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전답과 있거든요. 전, 밭, 그 다음에 과수원하고 논 요게 있어요. 요거 세 개를 그냥 농지라고 부르더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임지는 여기는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초지, 풀밭, 산림지는 임야 그 산인데 여기서 이런 거 막 다 외울 필요 없어.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용재림과 신탈림 정도가 임지에 들어가는구나. 용재림은 뭐냐면 가구 만드는 데 쓰는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어떤 나무들 있죠. 신탈림은 그냥 요거 땔감으로 쓰이는 것들 뭐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 농지하고 임지는 대강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가 왜 우리가 농지하고 임지를 배우냐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배우려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에 여기 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얘네들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공법에서 용도 지역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공법에서의 용도 지역이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 중에서 후보지와 이행지 때문에 용도 지역으로 나누는 거를 세 개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24페이지 하단부에 보세요. 하단부에 크게 감정평가상에서 용도 지역을 세 개로 나눠요. 공법에서의 용도 지역이랑 다릅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택지 지역하고 농지 지역하고 임지 지역으로 나눠요. 아까 그래서 용재림과 신탈림 요거 있댔죠. 그죠? 그래서 요거 신탈림, 용재림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지에 요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택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 농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 임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어. 그리고 각각의 요 용도 지역에는 택지는 주상공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전답과 세 개로 나누죠. 임지는 용재림, 신탄림 이렇게 두 개로 각각의 용도 지역도 지금 나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잘 들어봐요. 후보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거 후보지는 요 택지 지역에서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 용도 지역 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지는 요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가령 상업지가 된다던가 공업지역이 주거지가 된다던가 요 내부에서 바뀌는 걸 우리가 이행지라 그러고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 과수원이었는데 나무 다 베어버리고 주거지가 됐죠. 그럼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그러니까 후보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행지는 한 용도지역 내에서 서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자 대강 무슨 뜻인지 알았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후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각 용도지역 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오케이. 자 봐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먼저 후보지부터 먼저 볼게요. 후보지는 용도지역 중에 임지, 농지, 택지지역, 용도지역 상호간에 자 밑줄 요게 중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상호간에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환되고의 별표 치세요. 전환되고 이 자리에 만약에 임지, 농지, 택지 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호간에 전환된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전환되는 도중이라고요. 도중.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용도가 전환된 토지가 아님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된에다가 동그라미, 된에다가 X 이렇게 치세요. 전환되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봐봐요. 지금 가령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토지란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과수원이니까 여기 지금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지금 택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택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 과수원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택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주거용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 농지에서 택지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후보지는 언제까지 후보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월 1일 날 처음에 삽을 떴어요. 처음에 나무 뱄어. 1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언제 공사가 끝나냐면 6월 1일 날 공사가 끝났다 치면은 얘네들이 후보지는 언제냐면 1월 1일부터 6월 1일 날 여기 막 포크레인으로 삽질하고 집 건물 짓는 데까지 요 사이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삽으로 뜨기 전에는 요 1월 1일 전에는 그냥 과수원인 거야. 뭐예요? 농지고. 딱 집이 완성됐죠? 그러면 더 이상 후보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지라는 곳은 어떻게 이렇게 토지가 용도 지역 간에 바뀌고 있는 도중 전환된이에요? 전환되고야? 전환되고 있는 토지라고요. 아셨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가망지, 예정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용어도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용도 지역 간에 바뀌는데 어떻게? 그 도중에 있는 거라고. 도중에. 이미 바뀐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요것만 알면 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행지도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개념이. 이행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답지역, 그 다음에 과수원 간의 이행, 택지, 이런, 자, 밑줄, 여기 중에, 용도지역 내, 용도가 이행, 아까 저기는 바뀌는 걸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후보지에서는 그 용도지역 간의 토지의 쓰임이 바뀌는 건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행이라고 그럽니다.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토지야. 그럼 여기도 포인트가 뭐예요? 되고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다 별표. 그럼 밑에다가 된 아니야. 이미 이행된이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랑 원리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과수원인데 같은 농지에서 농지로 바뀌어야 되죠. 과수원을 나무 다 베어버리고 전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나무 베어버리고 그 토지를 갈아가지고 전으로 공사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행지야. 그러면 이미 전이 된 다음부터는 이행지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그 후보지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용도가 이행된 토지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마지막 문장 요 쌍괄호 3번 문장 한번 보자고. 이거 별거 아닌데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의 다양성에 기인하여 용도의 다양성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감정평가 시 전환의 성숙도가 높으면 여기 가로치세요. 전환의 성숙도가 높으면 전환 후의 가격으로 평가. 밑줄.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 밑줄. 이거 너무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과수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이 과수원에 나무 베어버리고 건물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1월 15일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로 성숙한 거야? 아니면은 성숙도가 낮은 거야? 성숙도가 낮은 거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이거 대로 매겨야 돼요? 아니면 과수원으로 매겨야 돼요? 당연히 과수원으로 매겨요. 그러니까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 이제 여기
1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공이 코앞이야. 준공이 코앞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숙도가 높죠. 그럼 전환 후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외워야 돼. 그냥 저절로 외워졌어요. 저절로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건.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 아셨죠? 요 문장 하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25페이지 보시면요. 필지하고 획지가 나오는데, 자, 필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뭐 보시면 되냐면 등록 단위에서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 단위여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 면적 단위라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필지는 등록 단위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럼 어디에 등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필지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위. 우리가 자동차를 셀 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듯이 토지를 셀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런 식으로 세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그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니까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획지는 이에 비해서 감정평가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가격 수준이란 말이 나와야 돼. 가격 수준. 가격 수준 동그라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는 얼마냐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필지는 아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짓는 역할도 하니까 법률적인 개념이었는데, 획지는 감정평가 용어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필지하고 획지와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통은 하나의 필지가 있죠.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요 필지의 모든 평수가 다 한 필지가 평당 만약에 100평이야, 100평. 그러면 원래 평방미터를 쓰는데 저는 그냥 평이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우린 부동산학 개론이기 때문에 편한 걸로 가자고. 자, 근데 100평인데 여기서 모든 평당 얼마가 되냐면 그냥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은 한 필지가 그냥 한 획지예요. 한 필지가 똑같은 가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필지가 한 획지인데, 어느 경우에는 두 필지가 한 획지인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두 획지가 한 필지인 경우도 있더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봐봐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예요. 먼저 요거를 먼저 설명했다.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1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지예요. 그러면 요거 뭡니까? 요 두 개의 필지죠. 두 개의 필지. 두 개의 필지인데 여기에 있는 토지도 평당 100만 원이고 2번지에 있는 토지도 평당 100만 원이야. 그러면 1번지나 2번지나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필지 수는 두 개지만 요거 전체가 가격 수준이 같으니까 획지로는 한 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반대로 2번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생겼대요. 길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1번지 토지예요. 근데 1번지 토지의 오른쪽은 대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대로가.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왼쪽에는 아주 협소한 길이 있어서 여기 사람이 거의 안 다녀. 그럼 이 토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게 한 필지이지만 요 부분은 토지가 평당 200만 원 하는데 요 한 필지의 요 왼쪽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면 한 평당 20만 원밖에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럼 이거는 한 필지지만 가격 수준이 서로 다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필지지만 획지는 지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필지와 한 획지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 필지는 등록 단위, 획지는 가격 수준. 자, 그 다음에 건부지와 나지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까 건부지는 봤죠? 부지가 뭐예요? 부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 건자가 붙어 있으면 건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건물 부지로 이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고요. 이때 이 건부지는 여러분들 용어를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지는 뭐냐면 우리가 배울 나지는 요게 요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그 옷을 어떤 사람이 다 벗고 있을 때 나체라고 그러죠. 나체. 그러니까 요거는 이 토지에 건물도 없고요. 건물도 없고 어떤 저당권이나 사적인 권리가 없는 토지를 나지라 그래요. 건물도 없고 다른 권리도 없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부지가 나지보다 이 건물이 놓여 있으면 나지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나지가 더 비싸요. 건부지보다. 그래서 봐봐요. 일반적으로 나지일 경우보다 요 건부지가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감가 현상.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건부감가. 이 건부감가라는 건 뭐냐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원래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평당 100만 원이었던 게 평당 90만 원이 만약에 90만 원으로 거래가 되면 이때 우리가 건물에 의해서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이 됐으니까 가격이 빠졌죠. 감가가 됐다 이런 거예요. 건물에 의해서 가격이 빠져나간 거예요.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없으면 이건 100만 원일 겁니다. 이게 나지였으면. 왜냐면 이 토지에는 이제 이 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최고의 유형, 최유효용의 최적의 건물을 아직 안 지었어. 그러니까 최적의 건물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으면 얘한테 최적의 상태가 만약에 아니라면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돼.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요 건부 감가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건부지는 당의 토지 이용의 최유 이용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건부 감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유 이용 상태가 아닌 경우 건축물의 제한 정도만큼의 토지 이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아무것도 없는 토지,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 최유 이용 상태가 아닌 경우에 이거 허물고 또 새로 완벽한 걸 지어야 되잖아. 여기에 맞는 걸, 그죠? 이를 건부감가라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아무튼지간에 이 뒤에 말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요 정도만 알아주자. 앞에 문장만. 어떻게 해요? 나지보다 건부지가 더 싼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다? 최유용이 아닌 경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한도 받고 철거 비용도 발생하니까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건부 감가? 그렇죠. 어떤 건물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그때는 최고로 이 환경에 잘 어울리는 최유효 이용 상태로 지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건부감가만 있느냐? 건부증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부증가는 뭐냐면 건물이 소재해가지고 오히려 토지의 가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 되기 전에 그리고 고도 제한도 이제 막 들어섰는데 고도 제한이 들어서기 전에 이 건물을 20층짜리를 지었어. 근데 고도 제한이 생겨가지고 이제 10층까지밖에 못 짓는데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요거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음으로써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다른 토지는 다 10층밖에 못 지으니까. 그럴 때 건부 증가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 건부지를 나지로 상정해 평가하면 이건 나중에 그 감정평가에서 배울 거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의 개념 알아둬야 돼. 요 두 개의 개념만 그냥 잠깐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지. 자, 나지는 얘는 뭡니까? 그죠? 간단해요.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고, 낮이는 건물, 정착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밑줄, 사법상의 권리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낮이는 건물 X, 옆에다 적어놔요. 건물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어요?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데, 주의하시고, 여기 밑줄. 다만 공법의 제한은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그랬지, 제가 공법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건 어떤 타인으로부터 지상권이라던가 저당권 같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공법의 제한을 받잖아요. 만약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없어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죠? 만약에 이 지역이 고도 제한 구역이면 고도 제한을 따라야 됩니다.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래서 요 낮이는 뭐예요?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을 안 받는 거지, 공법상의 제한은 받습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 낮이. 자, 그래서 낮이가 일반적으로 건부지보다 비싸다 그랬죠. 자, 밑줄, 여기서 밑줄 하나 그으세요, 그냥. 낮이는 건부지배의 최유형이 기대 등으로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요 정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본에서는 요거를 또 갱지와 저지로 분류한대요. 몰라도 돼. 읽지 마세요. 그냥 이제 적어는 놨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일본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낮이만 알면 돼요. 건부지하고 낮이. 네, 다음엔 한계지인데요. 한계지는 뭘 의미하냐면, 자, 밑줄 보세요. 가장 바깥쪽의 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의 토지. 그러면 자, 우리가 한계지의 종류는 사실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택지 한계지도 있고 농지 한계지도 있는데, 주로 한계지라고 얘기하면 택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계지가 가장 바깥쪽의 토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거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도시 중심부가 있어요. 도시 중심부에 건물들이 엄청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야. 그럼 점점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들이 있지만 건물들의 밀도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요 그 주택가의 최고 끝자락에 있는 가장 외곽에 있는 요 건물 다음부터 여기는 뭐냐면 농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농지. 여기서부터 농지야. 그러면 요 농지 바로 앞에 있는 이 택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토지가 요 토지들이죠. 요런 토지를 뭐라 그런다?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죠. 택지의 가장 바깥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 한계지도 있어요. 여기 농지가 계속 되다가 요 끝에서부터 만약에 임야가 시작되면 여기 이 토지가 농지의 한계지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 택지의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좀 깨끗하게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봤겠죠? 여기 중심부가 택지가 있고, 여기 요 토지, 여기에 일단의 요 토지부터 만약에 여기가 한계지고, 여기 끝이 한계지고요. 여기서부터 농지가 시작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일단 지가, 토지의 가격이 어디가 제일 비쌀 거냐면 토지 중심부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지가, 토지의 가격이고, 여기서부터 거리, 중심부로의 거리가 점점 커질 때 점점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택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한계지를 벗어나서부터는 택지가 아니라 농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택지가 비싸요? 농지가 비싸요? 농지가 훨씬 싸죠. 그러면 지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요 한계지 여기에서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한계지를 지나서 농지부터는 이렇게 싸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다가 팍 해서 여기가 지금 단절되는, 끊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가 단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계지까지는 그래도 택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한계지 바깥쪽부터는 농지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가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여요. 끊어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단절 지가라고 한다.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읽어볼게요. 한계지에서는 단절 지가가 나타난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지가가 완만하고 연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한계지에서는 택지 이용이 농지나 임지 이용으로 용도가 바뀌는 지역이므로 지가가 연속되지 않고, 자, 여기 밑줄, 지가가 연속되지 않고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것을 단절 지가 현상, 단절 지가라고 한다. 따라서 한계지의 지가와 농지의 지가는 무관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줄 보세요. 그래서 한계지하고 농지하고는 얘네들은 용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지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여기 요 밑부분에 요거하고 대꾸가 되는 그런 지문이 하나 나와요. 저 그거 봐야 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의 한계지의 개념을 알면 이 다음부터는 이거 왜 이래? 굉장히 개념이 쉽습니다. 훨씬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부터 이제 볼게요. 자, 주거지의 한계지가 상업지의 한계지보다 넓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통 상업지구는 도시 중심부나 어느 지역에 굉장히 좁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지의 범위가 상업지는 되게 작고 주거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주거지의 한계지가 더 넓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이거 외울 거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면, 요거는 뭐예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임대차로 빌려서 세입자의 한계지보다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가라면 외곽에서도 출퇴근을 하지만 차가라면 외곽에서 출퇴근이 아니고 도시부로 들어올 거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여기서 출근을 해서 여기로 가고 B라는 사람도 여기서 출근해가지고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A는 자가야.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가 아니라 자가. 근데 요 B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직장이 갑자기 여기로 이사를 가버린 거야. 더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팔고 직장으로 옮기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좀 멀지만 여기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직장이 멀어졌네 하면 어떻게 해요? 방 빼고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러니까 자가라면 그냥 집을 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가가 차가보다 더 넓어요. 차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계지가 좁아진다.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억지로 외우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4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봐봐요. 밑줄. 도심 지가와 한계지의 지가는 관계가 있어. 그럼 이거하고 뭐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지?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요거 한계지의 지가하고 농지 지가는 무관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도심지의 지가와 한계지의 지가는 관계가 있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 이유를 쭉 적어 놨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봐봐요. 여기 지금 도심이야, 도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끝자락 여기가 한계지래요, 한계지. 그리고 여기가 농지야. 그러면 요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에는 지가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요 용도가 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안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계지하고 농지하고의 가격은 관계가 없는 걸로 그냥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도심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택지 전체가 다 조금씩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요거하고 같은 용도인 한계지의 가격도 오르게 돼요. 그래서 도심 지가와 한계지의 지가는 서로
관계가 있는데 한계지의 지가와 농지 지가는 서로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 야,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언젠가 이 농지도 건물이 지어지겠네 하고 농지의 가격도 이 근처에 있으면 되게 비싸지죠. 근데 그거 빼고 그런 기대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학자들은 여기는 계속 그냥 택지고 여기는 계속 농지가 지속될 거라는 가정을 하면 요 둘은 서로 어떻게 지가의 관계가 없어. 하지만 도심의 지가와 한계지는 서로 용도가 같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놈과 요 놈을 서로 비교해서 이해만 하시면 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너무 당연한 게 교통이 발달하면 한계지는 연장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여기 도심 중앙에 있는데 여기 한계지가 있어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더 먼 곳에서부터 이 중심지로 출퇴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계지가 점점 더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계지의 초기에는 지가 상승률이 높다. 이것도 밑줄.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지가가 상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한계지였어. 근데 교통의 발달 등으로 여기 농지였던 애가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한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초기에 지금 한계지가 된 거죠. 그럼 농지였다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택지가 되니까 갑자기 신분 상승, 가격이 급격하게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상승률이 막 예를 들어서 200%, 300% 됐죠? 근데 일단 택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가격의 상승률은 완만하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가격,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져. 하지만 일단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격 상승률이 완만하게 되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게 이해만 하시고 억지로 암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긴가 한계지는 뭐가 있냐면 단절 지가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농지 지가와 한계지는 무관한데 도심 지가와 한계지는 유관한다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당연한 겁니다. 이유만 생각하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자 7번 넘기는 게 아니라 27페이지에 기타 토지부터 이제 얘네들을 좀 약간 외워야 돼요. 무대뽀로 좀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얘네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외우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일단 누구랑 짝을 지어야 되냐면 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얘네 넷이 같이 외워야지 외워집니다. 일단 제일 쉬운 건 공지예요, 공지. 공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읽어볼게요.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의 건물을 메우지 못하고 비워놓은 토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지금 100평이야, 100평. 근데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여기 건폐율 때문에 80평밖에 요 토지를 덮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요 나머지 남는 땅이 있죠? 건물을 메우지 못한 요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지. 쉽죠? 이건 되게. 그죠? 그래서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 이 말 나오고 필지에 건물을 메우지 못하고 비워놓는 토지를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말이 나와야 돼요. 건물을 메우지 못해. 공지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뭐가 있냐면 공한지가 있고 유휴지가 있고 휴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애는 누구냐면 이 유휴지가 나빠요. 유휴지 얘가 제일 안 좋은 의미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좋은 거 먼저 볼게요. 휴한지, 여러분들 휴한지는 휴식을 취해 사람이 계속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야 돼. 그래서 휴한지는 되게 좋은 땅이야. 뭐냐면은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수확했죠.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또 심으면 이전에 그 작물들이 이 토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은 거는 잘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어느 정도 휴식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다시 그 토지에 영양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야지 더 잘 자라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휴한지라고 합니다. 휴한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력 회복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작을 정상적으로 한동안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만드는 토지, 그거를 휴한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 놈 둘이 이제 나쁜 놈들인데, 공한지는 뭐냐면, 자, 여기 공한지는 이게 나와야 돼요. 주로 도시 토지여야 돼. 그리고 뭐만 노리냐면 지가 상승만을 노려서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우리가 공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한지. 근데 이 유휴지는 더 나빠. 공한지보다 더 나빠. 왜냐면 얘는 그냥 사용 수익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그냥 놀려. 이 공한지는 그래도 좀 생각이 있잖아요. 지가 상승이라도 노리고 그냥 놔두는 건데 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도시 어때? 도시는 공허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죠? 공허하고 추워. 그래서 도시는 공허하니까 공허한 가슴 뭘로 메꿔야 돼? 돈으로 메꿔야지. 그래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공허한 가슴을 돈으로 채우려는 토지가 뭐예요? 주로 도시에 있다 그랬죠? 공한지예요. 외워지죠? 그죠? 선생님 너무 막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끼워 맞춰야지 여러분 외워집니다. 다시, 공한지 뭐라고요? 도시의 남자, 공허해. 공허한 가슴 뭘로 채우자? 돈으로 채우자. 그래서 지가 상승 노리는 게, 도시에서 지가 상승 노리는 게 공허하다고. 공한지야. 자, 유휴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요 유곽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유곽이 좀 원래 여관으로 쓰이던 용어였는데 좀 안 좋은 뜻이에요. 유곽, 뭐 각종 여관과 그 약간 좀 그거 안 좋은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유지, 그죠? 유인데 얘는 노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아. 옛날에 영화 중에 여러분들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노는 계집 창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신은경 씨인가? 그분이 나왔던 영화였는데, 영화 제가 한 조금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근데 아무튼 노는 계집창, 유곽에서 놀고 있어. 노는 계집창 어디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유곽에서 놀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휴지는 뭐예요? 그냥 놀리는 토지야. 노는 계집창을 생각하시면 돼. 그 영화. 뭐 안 보셔도 돼요. 그 영화 굳이. 뭐 요즘 볼 수도 없겠지만. 자, 그럼 다시. 일단은 공지 뭐야? 공지? 건물로 메우지 못한 땅. 그죠? 휴한지. 휴식을 취하는 거야. 휴식을. 어떤 거? 지력 회복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 좋은 토지야. 나쁜 토지 두 개가 있어. 어떤 거? 그렇지. 도시의 남자. 도시의 남자. 공허한 마음을 지가 상승. 돈으로 메우려는 거. 그게 공한지죠. 그 다음에 노는 계집 창이 유곽에서 놀고 있어. 유휴지. 오케이. 끝.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는 같이 묶어서 외워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요 네 개가 제일 헷갈리고, 맹지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맹지는 어떤 토지예요? 그렇죠. 맹지는 도로에, 여기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밑줄, 도로에 직접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예요. 그래서 원래 건축법상 여기다 건축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대로가 있는데, 대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 근데 이게 B라는 사람의 토지하고 C라는 사람의 토지하고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도로로 나가는 길이 하나도 접해 있지 않죠. 도로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오케이. 쉽잖아요. 이거는.
도로에 접하는 토지가 없다는 게 맹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외우셔요. 이 대지는 요 주의해야 돼요. 요게 우리가 요 앞에서 봤던 대지하고 택지하고 한자가 다른데, 이 한자를 쓰는 대지는 요게 자루대자거든요. 자루대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로서, 자 여기 밑줄, 연접되지 않은 택지로서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 그러니까 어디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예요. 요거를 대지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연속해서 접한 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여기 1번지가 있고 여기 2번지 토지가 있는데, 3번지 토지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3번지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3번지 토지야. 그러면 이 3번지 토지는 대로 요 도로하고 접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1번지나 2번지처럼 다 연접해서 접한 거야? 아니면 자루 모양의 요 부분만 요렇게 간신히 걸쳤어. 그렇죠? 자루 모양의 요 부분만 걸쳤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 여기 밑에 있는 게 옷 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루. 자,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맹지하고 대지. 맹지는 전혀 접하지 않는 거고, 얘네는 좁은 통로에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 요거 요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는 뭐냐면, 소지는 어떤 자연 그대로의 상태, 아직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법지하고 빈지, 얘네 둘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법지하고 빈지, 요노 둘을 또 묶어요. 법지, 빈지. 자, 법지는 뭐냐면 요거는, 자 밑줄, 일단 매우 경사진 땅이야. 그리고 법으로는 소유하는데 실제 이익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지는 이 얘기예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이렇게 팍팍팍 경사가 너무 졌어.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요 토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A 토지고 요게 B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요 경사진 요 부분을 이왕이면 안 가질라 그럽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A가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죠. 이 가파른 요 경사면 토지 소유자면, 이 B가 와가지고 여기 무너지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다 해줘야 돼, B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A 소유이긴 하지만 여기에 축대건설 같은 거를 해서 이게 토지가 무너지지 않게 대비를 해둬야 돼. 괜히 비용만 들어가.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요. 법으로 소유는 하는데. 왜? 매우 경사가 졌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경사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지면 이거 서로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진 거는 실익이 없어요. 하지만 법으로는 소유를 하지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오케이. 빈지는 그 반대예요. 빈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토지. 밑줄 그세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토지인데, 요거는 반대로 실익은 있는데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가 빈지냐면, 자, 이건 그냥 괄호만 치세요. 최대 만조위 선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우리가 빈지라고 하고요. 그냥 바닷가로 부릅니다. 그럼 빈지는 어떤 토지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바다가 있지, 바다가 있는데 요 바닷가로부터 어느 일정 부분의 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 그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적법에서 배우겠지만 바다는 있잖아요. 바다는 지적 공부에 토지로 등록이 안 돼요. 모래사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바닷가는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름 가면 여기에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막 장사하시죠, 사람들. 그죠? 영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은 있지만
바다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서 소유할 수가 없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빈지라 그래요. 법지랑은 반대죠. 법지는 소유할 수 있는데 실익이 없어요. 빈지는 바다 근처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익은 가져다 주지만 어떻게? 그렇죠.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요 빈지를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지적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 이게 선생님이 얼마나 다행이야. 지적법,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시법, 민법, 부동산학 개론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같이 크로스로 공부하시다가 뭐가 헷갈린지 다 안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 빈지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지적법에서는 분명히 지적 공부를 등록하는 그 점이 최대 만조위에서부터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아니 선생님, 근데 이 빈지가 최대 만조위에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인데 지적법에서는 최대 만조위서부터 등록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바다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 바다의 정의. 바다는요. 자, 이게 제가 지적법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바다 있죠. 바다가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육지란 말이에요. 육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파도가 일정하게 육지까지 어느 때는 이만큼 들어오는데 어쩔 때는 이만큼 들어오고 어쩔 때는 파도가 제일 여기까지 최대로 많이 들어올 땐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닷물이 파도가 막 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 영역은 어쩔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로도 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물이 빠지면 토지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다의 정의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바닷물이 스치고 지나가면 바다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여기까지 바닷물이 1년에 제일 높은 데 들어오면 요 영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토지로 보이고 어쩔 때는 물이 차 있지만 바닷물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면 바다이기 때문에 요 갯벌, 요 바닷가 있죠. 여기는 뭐다? 요거는 그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파도가 제일 멀리까지 치는 최대 만조위라 그래요. 여기를 최대 만조위. 바닷물이 제일 끝에까지 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지적법상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는 게 최대 만조위부터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최대 만조위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바짝 바닷가에 붙여서 여기에서부터 토지를 1번, 2번, 3번지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다에서부터 거리를 좀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원래 법적으로 최대 만조위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등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다인데 요 사이 있죠. 요 사이가 빈지인 거예요. 요 사이가 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법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떨어져서부터 등록이 가능한데 그때 요 사이를 우리가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여기서부터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는 그냥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아무튼 요거 알아두셔야 돼. 법지는 뭐다? 가파른 토지. 너무 가팔러. 그래서 소유권은 있지만 실익이 없고 빈지는 바닷가 근처인데, 그죠? 바닷가 근처인데 실익은 있는데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토지. 끝. 요거 두 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기시면은 자, 포락지하고 선화지 나오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요 포락지는 뭐냐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하천 같은 걸로 확 물이 덮쳐가지고 홍수 같은 게 나가지고 밑줄 지반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 요거 하천으로 변한 토지나 지반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요거. 그 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이 설정되는데 보통은 입체 이용 저해율 등을 반영하여 선화지 감가. 자,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고압선 아래 토지들이 거기에 살다 보면 좀 일단 요런 고압선 밑에 한번 있어 봤어요? 고압선 밑에 있으면 그 전기 흐르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거기 밑에 살면 막 이렇게 그 전기 장판에서 좀 자고 나면 몸 찌부등 하듯이 그렇게 피곤함을 심리적으로 그런 건지 정말로 그런 건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선화지 아래에서는 뭐 좀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런 실제로 증명이 된 거는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감가가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선화지 감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락지, 하천이 되거나 무너져 내린 토지, 선화지는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짝을 지어서 외워야지 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거는 시험에 출제 빈도가 되게 낮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목에 대해서 이렇게 내거든요.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 지적법에서는 좀 내지. 근데 아까 우리 대 배웠잖아요. 대. 그죠? 요게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28개를 저하고 이제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28개의 지목을 다 배웁니다. 근데 여기 저한테 안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지목 8개가 사실은 한 글자씩을 따요. 한 글자씩을 떼서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면은 지목 부호라고 하는데 과라고 표기하고 목장 용지는 목이라고 표기해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지목을 표기하는데, 그런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적으세요. 천, 원, 차, 장. 요거 4개만 좀 외우세요. 천원 차장의 요 지목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하천, 유원지, 주차장,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요 4가지 토지는 특이하게 첫 글자가 아니라 2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지목을 표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원래 지적법의 단골 손님인데 여기 개론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천원 차장 한 번만 외우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 용지, 요 4가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9페이지 보시면요,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거니까 공법 시간에 보시도록 하고요. 3번의 건물의 분류도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세요.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종류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공동주택 들어가고 기숙사도 들어간다. 요거 종류만 여러분들 좀 구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층수라던가 연면적 있죠. 요런 거 공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법에서 공부하실 거 미리 여기서 공부하세요. 가끔 가다가 요런 문제도 나옵니다. 왜 공법에서 안 내고 자꾸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런 문제 내는지 저도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왜 자꾸 공법 문제 개론 그 시간에 부동산학 개론에다가 문제를
내냐고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면 공법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요것도 좀 암기를 하시고요. 자, 5분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